네, 이번 시간 계속 검토 드릴 주제는 등록명세 세율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가지기 앞서서 취득세 세율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 2.8% 세율을 적용해서 하고요. 제일 끝에 공유물 등의 분할 2.3%의 세율을 적용하죠. 유상승계 취득 1, 2, 3, 4라고 해서 주택, 농지, 주택, 농지 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었고요. 주택은 6억, 9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6억 이하 1%,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라고 하는 것은 2%대 X표, 실제로 2%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9억 초과면 3%. 손 들고 또 얘기하면 안 돼. 1세대 2주택이 되게 되면 8%가 되고, 자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오버하지 마시고 1세대 3주택이면 12%. 그것도 틀렸어. 부가세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정확한 거 아니야. 그래서 시험에 맞춰서 가셔야 돼. 그래서 주택은 1, 2, 3, 2는 안 나와. 자,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농지는 3%, 주택농지의 부동산은 4%, 무상승계 취득 상속과 그 밖의 사유에서 상속과 보통 증여로 외우게 되죠. 그래서 농지에 대한 상자 취득세, 상속에 의한 농지를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면 상속세를 내는 건 별개의 문제로고요. 바로 지금 취득세 2.3%, 농지 외 부동산은 상속으로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2.8%.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증여. 비영리법인만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3.5%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비영리법인이 증여 등에서 취득을 했을 때 2.8%.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환상의 분본이라든가 개지과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취득세 세율 얘기고요. 자, 등록면허세 세율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물권법이라고 하는 영역하고요. 그 다음에 자 등기법이라는 영역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제 표준세율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에 관한 부분은요. 아까 우리 취득세를 내버리면 어떻다?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는다. 근데 일정한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았을 때는 등록면허세를 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소유권에 관한 등록면허세는 출제 포인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우수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한 문제에 담을 수는 없거든요. 자, 문제는 소유권을 제외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중에서 자 용익 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권으로서 저당권 등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물권은 아니지만 임차권이라는 권리도 있었죠. 그래서 요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논의해 볼까요? 자,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지상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건물 소유나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지상권은요,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게 될 테고,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 필수적 등기상 목적과 범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부동산 가액의 0.2% 숫자는 중요치 않습니다. 바로 기준점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지상권자가 어떤 토지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 가액의 0.2%가 뭐가 된다? 등록면허세 지상권 설정 등기에 바로 표준세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이전 등기 기억나실까요? 지상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뿐만 아니라 지상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도 부동산 가액의 0.2%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해 드릴 것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자, 지역권 얘기를 논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용어죠. 바로 승역지와 요역지라는 개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맹지가 하나가 있다. 도움이 필요한 토지죠.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요역지라는 용어를 쓰고요.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 저는 민법 공부할 때 이게 그 용어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주입하다시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귀가 아직 안 뚫린 분도 있을 거예요. 참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귀 뚫릴 때까지. 언제 뚫립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움이 필요한 토지,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 승역지. 우리 등기법 공부하실 때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이다 하는 것이고요. 먼저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범위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토지가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요역지 정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필수적 등기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역권의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요역지가 이게 0.2%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역지가 이게 0.2%. 자, 근데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 입장에서 겁나 이상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요역지가 이게 0.2%. 일단 출제 포인트는 승역지가 이게 아니고요. 바로 요역지가 이게 0.2%. 근데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이 빠진 함정, 지역권의 이전 등기할 때 요역지가 이게 0.2%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 무슨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해. 예, 지방세법에서는요, 지역권 이전 등기함에 있어서 요역지가에게 0.2%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권을 이전할 수 있나요? 했을 때 민법 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지역권을 이전할 수 없다. 바로 요역지에 부종하는 것이다. 따라다니는 것이지 지역권 많은 라고 제가 뒤지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세법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너무 궁금해. 민법을 모르면은 쳐 외우라고 그러겠지. 지역권 이전기 요역지가 이게 0.2% 예, 개소리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소리가 법조문에 간간히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법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자, 근데 법에 지역권 이전기 요역지가 이게 0.2%라고 써 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은 없어. 실무적으로는 시험 보는 분 입장에서는 머리가 쥐어 터지는 거지. 제가 어디 블로그인가 여기서 한번 봤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오늘 하나 배우고 말았네. 지역권도 예외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지역권 예외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사유, 이때 등록명에서 요역지가 이게 0.2% 이런 식으로 이제 일기처럼 쓰셨어. 예, 사기당하신 겁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모질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개소리입니다. 개소리에 멍 이렇게 써 있어. 지방세법에서 가끔, 또 공법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헛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무와 관련한 법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으면은 법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지역권은 이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즉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지역권은 자연스럽게 따로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느낌은 무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권 이전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잡단 얘기로서 했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승역지 가액이 아니라 요역지 가액의 0.2%. 이거 기억하셔야 돼. 승역지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요역지는 한필토지 전부이지만 승역지는 한필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 등록명에서 하게 되면요, 너무 금액이 작아져. 그래서 자, 지금 요역지가 이게 0.2%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뭐 세법이 사실은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하려면 좀 여러분들 민법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도 이해를 하셔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자, 세법에서 다루는 또 무식한 내용들도 암기를 해야 되고, 또 법에 모순이 있는데 우리 취득자할 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 2.3%로 되어 있고, 환상이 분분해서 공유물의 분할은 또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일단 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두 개가 모순이잖아. 그래서 그러면 공유물의 분할은 취득세율이 얼마인가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 시험에서는 표준세율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2.3%가 될 테고, 환상의 분분 박스로 물어보게 되면 이건 표준세율 마이너스 2%의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시험을 출제를 할 때는
수험생들한테 해석의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하여튼 지상권 지역권 토지에 관한 용익 물권의 일종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검토할게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전세권은요, 민법 공부하실 때 지상권 지역권이 토지를 객체로 하는 데 비해서 전세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객체로 삼게 된다. 부동산은 뭘 의미한다? 토지, 외, 건물 등도 같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민법 공부하실 때는 건물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전세권요,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 금액 교부, 그리고 세 번째가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한다. 만약에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했다라고 전제를 삼게 되면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바로 소유권에서 파생됐던 개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등이 준용되게 될 것이고, 한편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다.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 목적물을 인도를 해주고 등등 했는데 아직도 전세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반환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예, 이분은 경매 청구를 해서 호순위 거래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익물권,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예, 전세금의 전세권 설정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전세금의 0.2%. 자, 지상권 이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고요. 전세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고, 자, 나중에 전세권자가 저당권자에게 경자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전세금이라고 하는 거 최근 시험 문제에서 답으로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용익물권 영역에서 공부했던 개념이고요. 자, 담보물권 중에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담보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해서 자기보다 등기 밑에 있는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당권은요, 저당권 설정 계약과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논리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당권에서 필수적 등기사항, 채권액, 채무의 성명, 주소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임차권 얘기부터 해야 되구나. 임차권은요, 물건은 아니죠. 원래는 물건은 아닌데, 즉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임차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등기하지 않은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 등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차권의 설정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항력과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임차권 설정 이전 등기를 하면서 자, 차임이 있죠. 차임을 민법에서 쓰는 용어고요. 지방세법에서는 월 임대차 금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의 0.2%라고 하는 세율을 적용을 한다. 이것도 이미 26회 때인가 출제가 됐던 주제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시험 영역에서 출제 쟁점이 됐던 것은 바로 전세권에서 전세금이라고 하는 거, 임차권에서 월 임대차 금액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출제 쟁점을 삼아냈습니다. 자, 출제 의도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지상권 너무 쉽다고 보는 거 제일 앞에 나와 있으니까 뭐 지역권 낼 수 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역지 가액이지 절대 승역지 가액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전세권 이미 출제가 됐고요.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도 이미 출제 쟁점, 정답을 뽑는 출제 이슈로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저당권이라는 거, 이 저당권은요, 바로 채권액의 0.2%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요, 지역권만 이전할 수 없고요. 지금 이제 지상권, 자, 그 다음에 전세권, 그
그 다음에 임차권, 그 다음에 저당권 등은 당연히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전에 이제 월 임대차 금액 대신에 보증금의 0.2% 이렇게 해서 한번 장난질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자, 하여튼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용익물권과 또 담보물권 또는 용익권과 담보권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뭐 기타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지역권자 즉 요역지 소유자 등과 승역지 소유자, 지역권 설정자,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임차권자 또와 임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저당권자와 바로 뭐죠? 담보물을 제공한 사람 사이 채무자라는 표현을 쓰기 좋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림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등기 중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총 3가지. 자,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 그리고 또 하나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등기법 공부하실 때, 자, 절대적 가까사유 무효가 되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딱 물었을 때 이런 게 있었죠. 임차 지금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다라든가 또는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다라든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한다. 이거 안 된다고 했어. 이런 것은 자, 처분 제한 등기라고 불리게 되는데 법원이 자,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채권자 등 또는 일반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처분 제한에 관한 등기로서 경매 신청할 때 채권 금액의 0.2%, 경매 신청 뭐 저당권이랑 마찬가지죠. 저당권 같은 경우 저당권이 마찬가지인 게 아니라 저당권자가 지금 이제 재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경매 신청합니다. 그럼 이제 채권 금액의 0.2% 내야 되고요. 그럼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경매 넘어가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기 기억나십니까?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등기법 할 때 동그라미에서 이 부처님이 자 어디 절 같은 데 가면 부처님 상이 있고요. 그 상에서 부처님이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 가실 때 잊지 말고 아들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뭐 하여튼 가족들 뭐 사업을 하면 사업 잘 되게 기도하고 다 들어줬으면 뭔가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되잖아. 물론 그 기도하는 분들은 기브앤테이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까봐 자, 동그라미 나가실 때 불전화가 있다 이거지. 불전화에다 헌금 꼭 하고 가시라. 요렇게 절에서 부처님 상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가압류 동그라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건 금전채권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받을 돈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하면서 그 사람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를 하게 된다. 이런 의미죠. 자, 근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법 공부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채권 금액이 0.2% 이게 이제 사실 별 몰라도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저야 뭐 세법 선생도 아니고 뭐 등기법 선생도 아니고 뭐 이거저거 다 하잖아.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을이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세법과 다르게 민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을 때, 물론 이제 등기법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저표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가긴 하는데 단순화시키면 자, X 부동산의 등기 명의가 을로 바뀌었을 때 을은 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세와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제1 매매 계약이 있고요. 자, 근데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제2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한테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당연히 병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을은요, 자,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는 없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었다. 적극가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2 매매계약은 설령 등기가 넘어갔다 할지라도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그래서 적극가담을 제외하고 이중 매매에 있어서 먼저 등기 넘겨받은 사람이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요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어찌 됐든 간에 요런 구조 하에서 논의를
해보게 될 거.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을이라는 사람에게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병한테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왜 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이 지금 등기 넘겨줘야 될 시기에 등기를 안 넘겨주고 지연을 하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보고요. 그랬을 때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요, 을이 법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고 한 것을 제기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매매계약 체결됐고 매매계약서 첨부하고 등등등 하게 되면은 자,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는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갑이 병한테 먼저 뭘 해버리면, 자, 등기를 넘겨줘 버리면 재판에 승소했다 할지라도 을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 가담한 게 아니라고 던졌을 때, 자, 그랬을 때 소유권 이전기 청구 소송을 할 때 같이 뭘 한다?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우리 등기법에서 공부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정부의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요거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설령 병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중간에 병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등기법에서 공부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채권 금액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이제 부동산가에게 0.2%를 의미하게 될 텐데 법이 개판으로 돼 있어. 이걸 애써 외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역권은 유역지가에게 0.2%, 전세권은 전세금자,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자, 저당권은 채권 금액, 요것만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자, 여기서 제일 믿을만한 사람이 0.2% 이런 거 외우시면 욕 뒤지게 먹습니다. 걸리면은 죽여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 숫자가 포인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단 논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표준세율에 대응해서 6,000원 얘기 나오게 됩니다. 자,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등에 있어서는 바로 0.2%라고 하는 세율이 적용이 될 텐데, 우리 등기가 그런 게 있었죠.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원인에 의해서 최초한 등기를 가리켜서 기입 등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것이 기입 등기. 자, 기입 등기를 받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보니 실체 관계와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전부가 불일치하면 말소 등기의 문제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일부가 불일치하게 되면 경정 등기나 변경 등기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등기부하고 원시적 등기를 할 때부터 일부가 불일치하면 경정 등기 문제,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불일치했을 때 변경 등기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얘기죠. 설정 이전 등기 말고요,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처럼 각종 그 밖의 등기 6,000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산은 이런 방식에 따라서 계산은 과세 표준, 우리가 주로 아까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해서 바로 변경된 가액, 변경 후 가액을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기다가 세율 곱해봤는데 6,000원 미만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6,000원이라는 등록명세액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조정 지방세 공통적인 이슈죠.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자체장 50% 범주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지역권 지상권, 자,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 외
저당권 등 뭐 이런 것들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에 이어서 세율이라는 개념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남는 것이 바로 자, 신고납부냐 보통징수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죠. 자, 우리 신고납부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 관청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 자, 근데 이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자고 그랬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신고납부에서 이슈가 되는데, 설령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 대상이라 할지라도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 틈이 있게 되면은 결국은 잡아내서 세금 받아내야 되잖아요. 요걸 우리가 보통징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별 내용 없는데 등록면허세, 납부징수 등에서 먼저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앞에서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개념,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등기 권리자라는 개념으로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등기 등록하는 자, 등록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앞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다, 지상권 이전 등기 한다. 그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가 함께 등기소에 가야 되는데, 지상권자라는 사람이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넘겨주는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넘겨받는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예 등기 권리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오버해서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그냥 등기법상에는 등기가 실행됐을 때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죠. 만약에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자 을이 되게 될 테고, 이 사람은 나중에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을이 될 테고, 등기 의무자,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잃거나 하여튼 뭐 좋을 게 없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등기 의무자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의 말소 등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되느냐? 저당권 말소 등기라면 갑이 유리한 것이죠. 왜? 자기 땅에다가 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3자, 자, 을이라는 사람이 원래 중간에 수트면 팔아버릴 수가 있었는데 못 팔게 막는 거니까 이때는 갑이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취지는 이 파트에서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사례형처럼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납세지요? 당연히 지자체,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게 됩니다. 자, 지방세 세 가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당연히 납세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근데 이 망할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그러면 시험에 문제 구성할 때는 예외 파트가, 특례 파트가 출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납세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해서 이때부터 이제 머리가 지진포 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바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토지가 있다. 이게 평택시 소유 관할인지 또는 당진시 관할인지 애매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근에 그 서해안 쪽에 평택과 당진 인근 지역에 바다를 매립을 해가지고 이 관할이 누구 거냐 가지고 대판 소송이 붙었고요. 제가 당진을 몇 달 전에 한번 갔는데 막 겁나게 이제 플랜카드 붙여놨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붙어서 너덜너덜해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 평택시로 거의 다 관할이 소속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의 소재지라는 것은 평택일 수도 있고 당진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게요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어요. 근데 망할 놈들이 시험을 내고 있단 말이야.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원래 이건 내면 안 돼. 근데 시험에 냈어. 자, 내 놈이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상관없어. 시험에 나오니까 계속 나오니까 외우고 들어가야 돼. 이 조항은 원래 뭔 얘기냐면 자동차의 등록면허세를 얘기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소재지라고 볼 수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런 경우 있다고 그래요. 뭐 강남구청 따로 뭐라고 등록을 받고 마포구청 따로 받고 서대문구청 따로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강남 그 차남발을 달기 위해서 일부러 강남구에 가서 차량을 등록했던 그런 뭐 사례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뭔 얘기냐면 자동차의 소재지가 어딥니까? 그 소재 모르지.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자동차와 같은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물론 이런 시험 지문이 나오게 되면 전국의 학원가에서 자, 뭐 세법계는 안다는 선생님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것은 복수정답입니다. 아주 지랄 발광들을 하십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복수정답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시험에 내버리면 그냥 수험생들이 시험 끝나고 한 문제 좀 떨어졌는데 소송을 할 거예요. 소송 뭔 얘기입니다. 소송은 되게 어려워요. 많이 힘든 과정이고요. 제가 소송을 좀 해봐서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별 소송을 다 해봤어. 별 소송을 다 해봤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앉은 이유는 딱 봤을 때 이길 것만 소송을 합니다. 이길 것만. 그래서 이게 이제 어설프게 좀 알다 보니까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되게 많아. 자, 형사소송은 안 해봤습니다. 형사소송은 사고 쳤을 때 검찰이 원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기회는 없었어요. 내가 피고가 돼서 나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다 치고 자 민사 행정소송 등 제가 매년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거의 1년에 한 두 건 내외는 아마 소송을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어리버리한 상처받은 영혼들이 변호사 만나서 수임료 내기는 싫고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억울하고 그래서 날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면 잘난 척 한 번 하다가 소송을 써주게 되죠. 네, 그러다 치고 소송을 통해서 답이 바뀌는 경우 진짜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답으로 바로 합격하자. 한 문제 걸려가지고 나중에 소송에서 붙으면 물론 기쁨 2배, 3배, 4배, 5배 되겠지만 너무 위험해.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가 바로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되게 된다. 요렇게 아주 겁나 무식하게 둘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사례 문제 갈 때는 부동산의 소재지, 지문 형태를 구성할 때는 문제에서 지방세법상 이렇게 나올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라는 명제도 오른편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신고, 납부라고 하는 것. 세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보통징수와 그 다음에 신고, 납부. 물론 이제 중간 총론 파트할 때 지금 이제 종업원문 주민세 이런 거 얘기하면서 특별징수라는 개념도 있는데 대부분은 보통징수, 과세관청에서 세금 내라고 연락해서 삥 뜯는 거. 이게 보통징수. 이에 대해서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알아서 과세표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신고, 납부의 문제. 그래서요, 등록면허세에서는 지금 앞에서 과세 여백이 변경된 금액 변경 후 가액이라고 해서 과세표준액이 세율 얘기가 제일 부담스러웠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겁나 통계적으로 거의 반을 차지하는 게 신고, 납부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 기준이에요.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원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바로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니까 자 바로 그 납세지 부동산의 소재지가 원칙적인 납세지가 될 테고 이것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 등록 등을 하면서 등록면허세 등 내난 확인한 다음에 이게 뭐야 업무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등기 등록 관세의 사항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 고청장에 통보한다. 하나 던지는 어떤 질문이야. 일단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유치차라는 얘기가 첫 번째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이 뭐냐? 바로 가산세 얘기 나와야 되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성실한 신고 납부를 유인해내기 위해서 우리 세법 체계 하에서는 자, 성실한 신고한 사람에서 세금 좀 깎아주는 거, 자, 성실하지 아니한 신고를 한 사람에서 세금을 더 뜯어내는 거, 이걸 우리가 가산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 중에는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라든가 또는 뭐가 있었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신고물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 자, 사실 우리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서는 거의 뭐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없죠. 취득세를 내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이렇게 소유권 외 권리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을 때 그때 뭐 지상권자 등이 등록면허세 납부를 해야 될 것인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요. 자, 출판사 제가 아직 등록한 다음에 아직 사업은 망했는데 출판사를 말소는 안 했어요. 허가상인데요. 이 출판사라고 하는 것도 등록면허세 내야 됩니다. 등록면허세 요즘엔 좀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금이 되게 한 몇 년 사이에 엄청 오릅니다. 또 그랬을 때 문재인 정권 뭐 타도하지 이런 거 하지 좀 마요. 그래서 이 조세 증가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그 해당 정권에서 안 올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안 올려요. 정말 아사리판이 됐을 때나 목숨 내놓고 이거 쌍욕 먹을 각오로 세금을 올리는 거지 절대 자기 당대는 세금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세금을 올려요. 근데 그 실제 세금 유예 기간을 꼭 둬. 그래서 한 4, 5년 자기 임기 끝나고 나면은 박근혜 정부 때 결국 세금을 겁나 올려. 그럼 이제 그 피상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욕을 뒤지게 합니다. 세금 올리고 지랄이라고. 그럼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또 마찬가지 논리 구조야. 세금을 올릴 일 있으면 법을 개정을 해. 세법에서 그래놓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을 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자마자 세금이 올라. 그러면 사람들은 또 문재인 정권을 까.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올려놓은 것 중에서 아직 실행 안 되고 유예해 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정부를 또 까. 이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부른다? 모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뭘 알고 욕을 해야지. 욕을 해도. 그러니까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별 공시지가 겁나 올리고요. 개별 주택가격 겁나 올리고요. 예,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다 준비해 왔던 겁니다. 그 정부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누구 욕을 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제 법의 유예, 특히 세법에서는 유예 기간을 항상 둬요. 왜? 자기 정권 잡고 있는데 세금 올렸다가 칼 맞거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산세가 하나 이슈가 되게 될 텐데 등록면허세는 전반적으로 금액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자체 이 등록면허세가 지방세잖아요. 지자체 관련해서 무슨 인허가를 신청한다거나 등등등 했을 때 지방세 체납돼 있으면요 인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해야 돼. 뭐 할 때? 나 지방세 체납됐다고 나오던데요. 얼마예요? 그러면 계좌번호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문자로 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면 돼. 원래 등록면허세는 뭘 한다고 했어요? 신고를 한 다음에 그리고 가서 어떻다?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만 했다라고 할지라도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걸 응용 들어가면 무신고 가산세라든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신고 납부라는 주제가 별 내용이 없는데 하여튼 등록면에서 가장 레귤러한 이 파트에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게 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내면 어떻게 한다? 보통징수, 지자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다? 바로, 자, 포기가 되면 지자체장이 어떻다? 지금 가산세를 합한 금액 등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안 내면 쫓아가서 받아낸다라는 취지. 여기서 이제 나올 게 압류 등기 이런 게 나올 테고, 공매라는 개념도 여기서 나오겠죠. 자, 이 정도가 등록면허세에 관한 부분이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재산세라고 하는 세목 살펴봅니다.